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내리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밝혔는지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날짜는 경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부 혼란과 이재명 대표 수사에 따른 전국 급냉 속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담이 오늘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북핵과 타이완 등 영내 안보 문제와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군에 사용될 위험성을 이유로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7원 급등해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에 착수했습니다. 사흘 동안 원전 관련 시설을 검사하고 각종 보호 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이 대표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의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검찰청 두 곳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합동조사를 예고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검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검찰은 선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에 일단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방탄조끼를 벗고 성실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보좌진에게 받은 문자에서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은 전쟁이라는 말로 소환 통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 당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도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했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섣부른 대응으로 정쟁화를 촉발하기보다 검찰 수사 동향과 여론을 살피며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말꼬리 잡아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소환 시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는 비아냥도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란 야당 주장은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등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지대해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된 의도가 의심받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갖 당내 반발과 구설을 무릅쓰고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제1야당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을 미처 안착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검찰이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자 미래신도시 A2의 8블록 개발 사업에 투자한 미래에셋과 부국증권 같은 금융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를 수사하던 검찰은 2013년 미래신도시 개발 추진 과정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압수수색 대상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햇들과 사업비 대출 같은 금융 업무를 주관했던 하나은행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전국은 급냉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강경파 최고위원들이 다수 포진한 민주당이 강공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검은 커넥션을 언급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거라면서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복.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이어진 여당발 냉공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간 협치 강도가 무색해진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으로 이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더 강해지겠습니다. 여기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까지 구체화한다면 정기국회 초반부터 대립구도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뭐 당의 입장으로 제출된 건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 새 지도부의 첫 일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속된 말로 탈탈 털었지만 문재인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선 나흘 만에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한 모양새입니다. 정치 탄압이자 망신주기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의혹을 떳떳이 밝히라는 국민의힘 간 줄다리기 속에 민생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고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호남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광주광역시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주 양동시장에서 명절 상차림 물가 점검에 나서고 상인들과 함께 오찬을 가지며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으로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확한 날짜를 두고 양측이 조율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 주선을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공무원 직무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적용되는 알선 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때문에 김 대표 측은 2015년 추석까지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며 이번 달까지를 공소시효 만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7억 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성접대 의혹부터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까지 받은 만큼 이와 다른 수사 결론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서둘러달라는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윤리위는 당에 해롭거나 당 발전 지장을 초래해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일반 국민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부터 징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민심 위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는 윤리위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면 이번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하는 분들부터 징계하고 오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SNS 글에서는 양두구육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지사를 첨부하면서 윤리위가 양두구육과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고 썼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온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쟁점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시적인 2주택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혹은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액 상향 문제에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그러니까 이게 한 80% 정도로 해서 한 20%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40%씩이나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저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종부세 완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총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가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공제 금액이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겨우 반쪽 합의엔 성공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인사차 만난 자리였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덕수 총리도 정부 입장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급하지도 않은 그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 혹시 총장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저도 좀 거기엔 동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개가 다 지금 이 법인세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뭐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법인세가 25%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좀 하향 조정하는 게 그게 이제 서민들 그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무위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 전입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 후보자는 또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대형은행 사회이사로 근무했다는 이해충돌 의혹도 불거진 만큼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수장회의가 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3자 회담에 앞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이 열려 북핵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안보실 차원의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개최된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의 전략지휘소에서 회의가 열린 건 그만큼 세 나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90분간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역시 북핵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확장 억제 이슈를 앞으로 국방부와 국무부가 아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미국과 일본도 힘을 싣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 불거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한국 업체 피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한국 업체 또는 앞으로 저희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NSC 차원에서 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양자회담을 마친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제 3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연고점을 다시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달러당 1,354.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을 예고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지난달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인 9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커져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국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달러와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철강제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입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무작정 제품 판매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지금 손해가 가중이 되고 또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사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앉아서 200억에서 300억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환율의 상승은 항공사가 지출하는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 등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여행 비용 증가에 따른 여행 심리를 위축시켜 항공업계의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환율은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큰 업체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화의 강세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의 통화 가치도 떨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 주요 수출국 대비 우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중국은 미국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금지 대상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중 AI용 반도체인 A100과 H100 등입니다.
또 앞으로 엔비디아가 개발할 제품 중 A100 이상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와 이 반도체가 포함된 시스템도 모두 수출할 수 없습니다. 역시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D도 같은 규정에 따라 AI용 GPU 반도체인 M1250의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군에 의해 관련 장비가 사용될 위험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PU는 머신러닝 등 AI 관련 작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반도체로 엔비디아와 AMD가 세계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중단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AI, 특히 이미지와 음성 인식 등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妄图垄断世界先进科技，维护自身科技霸权，破坏全球紧密合作的产业链和供应链，注定以失败告终。 엔비디아는 이번 조치로 이미 중국에서 수주한 4억 달러어치의 매출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지 시간 1일 장중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는 정기국회 첫날이었는데요. 이 전국이 요동칠 만한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검찰의 소환 출석 통보를 받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찍히면서 전국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에 보면 전쟁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백현동,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이 시점은 오는 9일에 만료가 되는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날인데요.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단기시효이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하는데 그 전에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환에 응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다소 압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은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협치라는 단어를 좀 더 바라고 있을 텐데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성년자를 10명 이상 성폭행한 범죄자입니다. 김근식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12명인데요. 성폭행을 한 김근식이 다음 달 17일쯤 출소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네. 시민들이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김근식은 지난 2000년이었는데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징역을 살고 2006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직후 미성년자 11명을 추가로 성폭행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 9월에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면서 형기가 늘었고요. 다음 달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네. 이 김근식이 출소 후에 어디에 거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신상 공개 대상자이기 때문에 출소 후에 거주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 또 건물 번호 등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출소 후에 김근식에 대한 감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신상 공개 정보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큽니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관리 방안에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장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숨이 많이 나오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두 가지 사진 비교가 돼 있는데 함께 보시면요. 왼쪽이 1년 전, 그리고 오른쪽이 올해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성수품을 비교해 둔 겁니다. 같은 품목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 크기나 혹은 그 개수가 반 정도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진 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서 들떴던 마음도 이렇게 물가만 생각하면 푹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주문을 하거나 상차림을 간소화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면서 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수품을 파는 상인들도 올해는 대목을 기대할 수 없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한편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곧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나온 말이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 장복인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제목에 보면 10분 만에 동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대체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보통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면 액면가의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10만 원권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내가 9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건데요. 서울의 경우는 어제와 오늘 4,790억 원어치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15개 구에서 2,090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하고요. 오늘 10개 구에서 2,700억 원어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구매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 조선일보 기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시도해봤는데 130만 명이 대기 중이다라는 알림을 받다고 합니다. 네. 빨리 마감된 곳은 판매 시작 13분 만에 모두 동났다고 하는데요. 한편 서울신문을 보면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로 공공배달앱과 세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공공배달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할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거대 민간 배달앱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비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지자체의 부담이 늘면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부터 eSIM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아직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용, 사생활용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2개 이상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eSIM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굳이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eSIM은 기능으로만 보자면 그동안 스마트폰에 삽입해서 사용하던 유심 칩과 역할이 같은데요. 다만 물리적인 칩이 필요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유심 없이 eSIM만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 회선을 사용할 때 각각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를 잘 조합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요금이 저렴한 한 통신사와 데이터 요금이 저렴한 다른 통신사를 조합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국내 통신사와 해외 통신사를 함께 써도 된다고 하니까 유학생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eSIM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듀얼심 모드가 필요한데요. 좀 오래된 스마트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의 스마트폰 기종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한중일 국가들이 이제 방어와 공격에 모두 뛰어난 이 이지스함 확보전에 경쟁을 붙이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한중일 3국이 이지스급 최첨단 구축함 확보 경쟁에 일제히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한중일 이지스함급 구축함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7월 4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을 처음으로 물에 띄웠습니다. 배수량은 8,200톤급이고요. 기존의 세종대왕급보다 더 커졌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또 1,800km까지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도 갖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척을 더 확보해서 2028년까지는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편 중국은 이미 25척의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5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는 신형 이지스함 배수량이 2만 톤급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축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중일 3국이 경쟁적으로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전략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또 동해와 서해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핵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해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사찰단은 앞으로 사흘 동안 핵 발전소의 안전시설을 검사하고 모든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찰단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14명의 사찰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14명 중 상당수는 원전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달 3일까지 사흘간 사찰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t is obvious that the plant and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plant has been violated several times by chance, by deliberation. We don't have the elements to assess that, but this is a reality that we have to recognize, and this is something that cannot continue to happen. 사찰단은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 대표단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폭격 피해를 입은 원전 부속 건물 일부에는 물이 새고 있고 배수 파이프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만 운영은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이 맡고 있습니다. We believe it would be like main purpose of this mission for us is just to demilitarize the territory of the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and surrounding area. 앞서 사찰단은 1일 오전 발전소에서 약 55km 거리에 우크라이나 영토 자포리자시에서 출발했지만 현장 주변에서 포격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착이 예정보다 약 3시간 지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향해 IAEA의 사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공격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주변은 물론 단지 내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핵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3월 초부터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철수와 비무장지대화를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IAEA 조사단의 조사를 허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한이 평양 방어용 공군기지인 순천 군사비행장의 활주로 확장 공사를 마쳤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이달 23일에 촬영된 민간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순천 비행장 활주로의 기존 2,500m에서 2,800m로 늘리는 작업이 끝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평안남도 순천 비행장은 평양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주력기를 모아둔 군사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어린 소녀와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정의와 보호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알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 중심의 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논의와 피해자 정의 구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은 라틴 아메리카와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고할 수 있을 거라며 진실, 정의, 배상이 북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에 따른 피해가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1,752조 원에 달한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집권당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83년을 맞는 현지 시각 1일 바르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받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이 독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은 만큼 폴란드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의 앞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앞으로 동해안 쪽으로도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동해안에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는 내륙에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는 28도, 대구와 부산은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전에 들으신 것 같이 11호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들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도로 위에 평평하게 흙을 메웁니다. 작업자들이 폭우로 무너진 다리에서 콘크리트 작업에 한창입니다. 마을 안에선 나무 판자를 덧대 수해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구룡마을은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바닥은 여전히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불조차 겨울 옷조차 하나 건지지 못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강남구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가혹할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원도 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지만 현지인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다음 주 초 매미보다 센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접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집 정비를 시작한 만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도배를 했는데 어제 밤을 새고 저걸 발랐는데 또다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도배를 못 갈아요, 이 장판을. 왜냐면 아니 이렇게 보다시피 100% 들어가잖아요, 여기 물이. 통곡을 해도 시원찮고 야 진짜 이렇게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고. 지난달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남한 산성면 건봉리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더미에 쓸려나간 도로와 폐허가 된 주택은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했는데도 또다시 찾아온 태풍 소식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잠도 안 오고 다시 또 2차 피해가 또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등으로 진짜 아직도 복구 작업이 아직 안 돼갖고 빌라 쪽은. 그래서 아마 불안해할 거예요. 다들 동네 사람들이 그쪽에는 아마. 지자체별로 태풍 피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클 수 있는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빗물바지 덮개를 제거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그동안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자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요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과 비행기 표값이 걸림돌인데 언제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마지막 날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이제는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10만 원이 넘는 비용까지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서비스 같은 것도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으니까 번거로운 점도 있었고 특히 비용적인 면에서 여행객은 지원이 안 되니까 거의 1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왔었거든요. 입국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여행을 나가게 되는 그런 부담도 줄어드니까 더 편리해지고. 올해 4월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비싼 비행기 표값 탓에 여행 수요 회복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여객수는 190만 명으로 지난 7월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항공과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년 만에 헝가리 신규 노선을 취항하고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중동과 동남아 노선을 잇따라 재개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축시켰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항공 수요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여행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규 예약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제 그 전면 폐지가 확정되면서 최근 대비 한 2배 정도 예약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에게 높은 환율과 유류 할증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유럽행 직항 비행기표는 300만 원대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행업계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현재 한 1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 있고요.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많이 이제 노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여행업계는 항공편 증편을 위해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도 늘어나야 한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이고 거리 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해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을 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20%로 고정돼 있던 심야 할증료율은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산 참돔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부산 지역 횟집들이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부산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축산물 판매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고기를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횟집 수조입니다. 생선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조사해보니 참돔과 줄돔은 일본산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수족관에는 국산으로 쓴 이유가 뭐냐. 일단 꼭 적어야 된다. 국산.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부산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 주변 횟집과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점검했더니 이처럼 원산지를 속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본산 돔과 중국산 농어를 국산으로 속인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를 노린 경우도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는 소비자가 많아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본산이라면 방사능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축산물 유통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유명 갈비집에 국산이라며 납품하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 냉동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고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적발한 업주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네.
큰 흐름을 보면 어제 개장할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파월 쇼크다. 이제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팽배해서 네. 주요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나 장 막판 물론 뭐 나스닥 지수는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S&P 500 지수가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의 내일 발표되는 8월 고용 지표예요. 네. 이게 참 게으를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미국이 이 고용에 대한 부담 없이 고강도 긴축을 강행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 잘 나와도 부담이고요. 네. 안 나오면 또 어떻게 시장에 해석할 수 있느냐? 야 봐라, 이제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따른 이제 이 부작용이 이제 고용 시장에도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제는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또 도시 봉쇄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서 야, 적어도 반도체 CPU 칩,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팔지 마라는 통보를 하니까 네. 사실은 이 나스닥 지수의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반도체 업종이에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는 떨어졌는데 이렇게 고강도 긴축에 따른 후폭풍이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금 1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게 그동안 미국 국채 보니까 단기물, 장기물 수익률이 역전됐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제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넘어서 15년 만에 최고치예요. 5년물이 3.5%인데 10년물은 아직까지도 3.2%대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미국도 1, 2년 이후에 아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 어쨌든 2일에 발표되는 이 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일단 9월 20일 이제 개최되는 FOMC 회의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국제유가도 3% 넘게 떨어졌는데 중국이 이제 청두 도시 봉쇄령을 내리니까 지금 10월 인더분 서부텍사스산 중진리의 경우는 배럴당 86달러까지 빠졌는데요. 지금 연준의 이 그 통화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페드워치를 보니까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76%예요. 네. 그리고 빅스텝 가능성은 24%를 반영하고 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반대예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좀 과하다. 0.5% 인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넘어 1% 포인트 인상 얘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미국의 그래픽 카드 업체죠. 엔비디아 주가가 또 8% 가까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이 중국 수출 제한한 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나스닥 지수에 거의 한 200여 개 가까운 종목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어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자,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CPU 2위 기업이에요. 엔비디아,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라는 회사에 대해서 인공지능, AI용 CPU 칩은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러자 지금 오늘 이제 이 나스닥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7%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어드밴스 마이크로 AMD 주가 역시 3% 넘게 떨어져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주요 지수가 다 대부분 전통주 대형주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 가까이 떨어졌어요. 반면에 이 디램을 만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중 갈등이 고조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
지난달 무역 통계가 나왔는데 해외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에는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야만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라는 뉴스에 더해서 이렇게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2% 넘게 빠졌고요. 실제로 코스피가 2,300선이 위험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400선 초반대로 좀 빠졌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중국의 도시봉쇄령까지 이제 전해지니까 하락폭이 좀 더 키워지는데요. 일단 달러 강세 기조로 인해서 원화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뭐 10원, 19원, 17원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했고요. 개인만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시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7월부터 시작됐던 이 베어마켓 랠리는 8월에 일단 멈췄죠. 7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그래도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피크아웃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그동안 단기 랠리를 보여왔는데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바로 이제 잭슨 홀 미팅이 분기점이었어요.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FRB가 긴축 강도를 좀 높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9월 기점으로 주요 지수가 대부분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9월 21일 개최되는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팽배해서 불확실성이 큰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9월 증시 전망을 좀 보니까 증권사들은 2,400선 아래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하단은 2,360선까지 보고 있어요. 자, 이러면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하락의 밑에 지금 하향 이제 2,400선을 뚫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율은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17원 넘게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죠. 맞습니다. 지금 트리플 악재예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초강세다라는 것, 2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 엔화는 24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여기다가 어제 발표됐던 이제 월간 무역 통계, 사상 최대 무역 적자, 거의 100억 달러 수준의 적자, 근접하는 적자입니다. 여기다 이제 중국이 또다시 이제 도시봉쇄령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장중에 이 원달러 환율은 1,355원까지 치솟았어요. 물론 마감은 조금 17원 정도 올라서 이제 1,354원 90전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유럽연합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의 이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명령까지 떨어지니까 위안화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이제 외환 시장에서 지금 원화가 위안화와 좀 동조 현상이 좀 뚜렷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전명이 좀 무뎌졌다. 단기적으로 이제 1,400선 얘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 21일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8월 무역 적자 100억 달러에 육박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66년 만에 최대치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 4월 이후에 지금 이제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5개월 연속 적자라는 건 달러 국간이 점점 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서 여기에다가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했는데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원자재 사오면서 달러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떨어져서 국제유가 많이 급락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금 원자재 수입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보니까 에너지가 지금 3인 3색이에요. 특히 국제유가는 그동안 이제 배럴당 100달러 넘나들었잖아요. 그러던 게 중동산 두바이오,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오가 지난 8월에는 배럴당 9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문제는 LNG 가격과 지금 석탄 가격이 천정
부재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이 겨울 이제 에너지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을 굉장히 재가동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LNG와 석탄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후폭탄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LNG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고요. 석탄 가격은 14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환율도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원화 약세가 예전에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우리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가 원화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라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원가 부담만 좀 키우고 있다라는 문제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늘어나게 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추가적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로라면 지금 누적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8월까지 한 250억 달러 가까운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 가면 300억 달러를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떤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하면 우리가 좀 반사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왔어요. 네. 그리고는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팔던 그런 글로벌 국제 분업 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산의 입지는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고 있는데 수입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수입이 늘고 있는 걸 봤더니 대부분 보면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난달 대중국 교육에서 반도체 수출은 3.4% 줄었는데 오히려 수입은 16% 넘게 늘었습니다. 대중국 적자의 주범인 이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미 핵심 소재, 리튬 이온 전지라든가 수산화 리튬과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이유로 뭐 상하이부터 시작을 해서 청두 계속해서 이제 대도시 굉장히 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제 핵심 이 지역들이 이제 문이 닫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국 수출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지금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상반기 전체 교역액 규모로는 우리가 이탈리아와 이제 홍콩을 제쳐서 7위 규모인 건 맞지만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 실속은 굉장히 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 이제 3자 회동 한미일 안보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뭐 안보 장관들이 모인 만큼 이 안보가 이제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북한의 이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이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 경제 안보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 회의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여기 이제 이 미일이에요. 여기 대만만 더하면 치포 당사국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 인플레이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만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일본도 사실은 닛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다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미국도 똑같은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한미 외교장관 실무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것 같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히려 한국산 전기차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랬더니 미국 측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올 줄 몰랐다. 우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한국은 배터리나 이런 게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의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굉장히 경제안보 차원에서 이 반도체 전기차 이제 차별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국은 일단 백악관 NSC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NSC라는 건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예요. 최고회의입니다. 대통령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좀 결정하는 데 앞서서 결정을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정도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하원을 거쳐서 백악관,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칠 수가 없지만 거기 세부 내용의 시책을 만들 때 분명히 개정의 요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력이 얼마나 더 여기에 이제 공을 들여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전기차 2, 3년 내에 적어도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냐 여부는 앞으로 이제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여행업계는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뭐 고환율이라든지 고유가가 좀 걸림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내일부터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이제 코로나19 검사는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입국한 이후에 이제 1일 이내 받아야 되는 PCR 검사는 그냥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번거로웠어요. 해외 나가서 다시 이제 PCR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게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제 입국 전 코로나 이제 PCR 검사 폐지 발표하니까 뭐 업계에서는 좀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많아서 업계에서는 뭐 유럽이라든가 중동, 중장거리 이제 해외 여행 상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이제 한 여행사의 이제 예약자는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뭐 워낙에 해외에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환율도 불안해요. 환율도 계속해서 이제 하루 다르게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유류할증료, 국제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에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런 요인 때문에 과연 이제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를 좀 지나오는 만큼 여행업계에도 순풍이 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론스타에 2,920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기구의 결론에 우리 정부는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취소 신청은 판정이 나오고 120일 안에 가능한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꼴이라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이 넘었던 걸 고려하면 나름 잘 막아냈다고 자평하면서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의사와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비록 4.6%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취소 신청 140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0건에 불과합니다. 10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불복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잘못 구성됐거나 판정 관할권이 없을 때 절차상의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0%란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따질만한 게 관할권 부분인데 애초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어서 제소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주장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뒤늦게 취소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늘어날 소송 비용과 지연 손해금을 생각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내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지연이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벼랑끝 전략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소송 전략상 자세히 공개할 순 없어도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 규칙 위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문을 받은 당일 관계 부처와 회의를 한 결과 취소 사유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으로 쓴 소송 비용만 478억 원. 아직 취소 신청 기간이 넉 달 남은 만큼 국민 혈세를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공언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이한 대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한미일 안보실장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상당 부분 논의가 집중이 됐고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 더하기 1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한 차원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교란이 있을 경우 세 나라가 공통 분모를 찾아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진 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희생을 추도하는 자리에서 한일 시민들은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비석 앞에 꽃을 바치고 두 손 모아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99년 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며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진 당시 대혼란 속에 퍼진 각종 유언비어는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 수천 명이 학살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大震災、大火災といった天災から生き延びた者、人の手によって多くの命が奪われたのです。同じ、あるいは類似の過ちを絶対に繰り返させないことを誓い合う。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반 시민들의 참배도 올해는 재개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어두운 역사도 직시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虐殺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目撃しています。その証言があります。それを否定しようとすることは日本人として大変残念に思います。はい、起こったことをそのまま伝えることはとても子どもたちには必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하지만 지금도 정확한 피해 실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 양국 시민사회는 100주기를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라도 간도 대진제 학살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진정 어린 추모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도쿄도지사가 매년 보내던 추도문을 코이케 도지사는 벌써 6년째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런 행태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단체는 같은 시각 추도식장 맞은편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엄중한 경비 속에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28일간 태양을 향해 날아갔던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트는 큰 전환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석 달 이상 계속될 먼 여정의 성패를 1차로 가늠할 오늘 궤적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지구에서 각각 124만 킬로미터와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달을 동시에 담은 사진 2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누리는 지난 28일간 136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라그랑 지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라그랑 지점은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150여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돼 중력이 거의 0인 지점입니다. 라그랑 지점은 다누리가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누리는 이달 중순 이 부근에 도착하는데 완전한 방향 전환을 위해 오늘부터 궤적 수정 기동을 하게 됩니다. 발사 이틀째인 지난달 7일 1차 궤적 수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궤적 수정인데 이번 궤적 수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누리는 여주 심우주 안테나를 포함해 모두 4곳과 교신 중인데 이번 궤적 수정 기동 명령은 오전 10시 지상에서 다누리로 보내지고 오후 2시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위성의 상태하고 수행된 결과는 30분에서 1시간 뒤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궤적이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48시간 정도 트래킹을 한 후에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다누리가 달로 바로 향하지 않고 이처럼 돌아가는 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최대한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데다 달에 더 천천히 진입할 수 있어 추진력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면 달이 중력이 덜 잡아당기게 해서 역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연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연료 사용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다누리는 우리 시각 오는 12월 17일 달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모두 595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31일엔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기능 점검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달을 하루 12번 돌며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이던 KLPGA 대회가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주최사인 한 중견 건설사가 골프장 대여료를 못 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회장은 현재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최근엔 프로농구단 고양 캐롯 점퍼스를 창단하기도 했는데 부실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KLPGA가 스포츠 스타와 셀럽이 참가하는 독특한 방식의 엘크루 대회 취소를 공지한 건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입니다. 대회 주최사인 대우조선 해양건설은 골프장 측 책임을 주장하지만 골프계는 주최사가 골프장 사용료와 보증금 등 5억 원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일단 불부터 꺼야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공지를 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대상이고요. 도급순위 80위권인 이 건설사를 이끄는 김용빈 회장은 현재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체육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우연일 수는 있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력을 따라가는 모양새인데 2018년 아시안게임 선수단 부단장에 이어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부단장 자격으로 이 회장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최근엔 자회사를 앞세워 프로농구단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창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금 동원 능력을 의심한 KBL이 한 차례 보류 끝에 어렵게 가입을 승인했는데 네이밍 스폰서 형식과 멤버십 대체 불가 토큰 NFT 발행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월급도 제때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데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자기 과시와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은 또 대의원 스포츠에서 농구단을 인수했는데 축하 연회를 또 했습니다. 7월 25일은 막말로 저희 급여 받는 날입니다. 급여도 못 받고 이런 행동을 하니 여러 차례 계속된 취재기자의 전화와 문자에도 답하지 않던 김용빈 회장은 어찌된 일인지 다른 매체를 통해 프로농구단 창단을 자화자찬하고 앞으로 프로축구와 배구에도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인의 순수한 스포츠 사랑 행보일까? 아니면 사업 편리와 확장을 위한 스포츠 이용일까? 자기 방어에 미숙한 스포츠계는 기업의 부실 피해를 체육계와 선수들이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을지 우려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건강한 잇몸은 어떠한 자극에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소중한 잇몸엔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잇몸병의 탁월한 성분 4가지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탄탄. 아시죠? 이가탄. 통하는 건 말이지. 이 사람한테 딱 통하고 저 사람한테 딱 통하고 당신에게도 딱. 그래서 초월홍삼이지. 모두에게 딱 통하는 홍삼. 초월홍삼. 혼자 해서 둘, 셋, 넷. 주거 공간의 중심은 늘 사람이어야 하기에 중앙아이츠는 사람을 중앙에 두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주거 명품 사람을 중앙에 중앙아이츠. 당신이 전기차를 탄다면 이미 채비한 겁니다. 앞선 충전 인프라를 혁신 기술을 채비한 겁니다. 타임 투 채비. 태풍 흰남노 앞자리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로 인해 오늘도 낮더위는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3도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내륙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 태풍에 의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에 남해안에는 30mm 안팎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 지역에서 잠시 정체를 하다가 오전쯤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 부근까지 북상하겠고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로 인해 어제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구름이 동해안 지역까지 확대하겠고 내일 아침에는 그 밖의 남부와 충청 남부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은 서쪽 내륙은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전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한 비와 함께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 해상과 그리고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해안가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